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민 소환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근로자 노동 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주 4일제 도입도 주장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이 제기돼 심판 청구 절차에 적법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온라인 게시글 20여 건을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무장 경호팀을 배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되는 모든 철광과 알루미늄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석탄 등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설의 키워드는 성장, 또 성장이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며 성장을 강조했죠. 사실상 조기 대선 집권 청사진을 그렸다는 말도 나오는데 이 대표 연설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먹사니즘에 이은 먼저 모두가 잘 살자는 잘사니즘, 국회의원의 임기 중에도 파면시킬 수 있는 국민 소환제, 주 4일 근무제 도입입니다.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주장했던 개헌 얘기는 이번엔 쏙 빠졌죠.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분 넘는 연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장을 28차례나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무너진 국격과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성장과 회복이라며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불안을 줄이고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돼야 합니다.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성장의 방점을 찍은 이 대표는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냐며 실용주의 노선을 한층 공고히 했습니다. 또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국민 소환제를 다시금 꺼내들었습니다.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해 가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와 일기 당대표 취임 직후 첫 교섭단체 연설 때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함께 국민 소환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불신을 해소하고 정치개혁을 한 단계 높이자는 취지라며 국민 주권주의에 기초한 발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민생회복 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최소 30조 규모의 추경 편성 등도 당부했는데 사실상 차기 대선 청사진을 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설에서 첨단 산업 주 4일제 도입도 주장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던 모습과는 결이 다르죠.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자면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자는 건 치킨을 뜯으면서 채식주의를 하자는 말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 중도도 잡고 지지층도 잡으려다가 오락가락하는 거다라는 지적엔 민주당 탄력 근로를 잘 활용하면 주 52시간제도 지키고 주 4일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AI 등 첨단 산업 사회에서 근로자의 노동 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주 4일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창의와 자율의 첨단 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서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당초 연설문에 없던 말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최근 전통적 지지 기반인 노동계를 염두에 둔 발언인데 주 52시간제 틀 안에서 탄력 근로를 통해 주 4일제를 실현하자는 겁니다. 비명계 원외조직 초일회 한 인사는 좋은 이야기를 다 끌어다 쓰려니까 상충되는 얘기가 나온다며 뒤죽박죽 종합 선물 세트라고 비판하는 등 당 안팎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관련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도 노동의 총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그런 정책에는 동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최근 성장을 강조하며 뒤로 미뤄뒀던 자신의 대표 공약, 기본사회 의지도 언급했는데 잇따른 우클릭 행보 속 강경파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책을 하나씩 제안할 때마다 여당은 고성과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얘기할 때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는 걸 꼬집고 이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 연설, 이른바 잘살리즘에 대해선 대국민 사기극이자 뻥사니즘이라고 비판했는데 하지만 이때마다 이 대표도 지지 않았습니다. 품격을 지키라면서요. 정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 소환제를 제안한 순간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박수가,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고성이 쏟아집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어떻습니까? 연설 초반부터 이 대표가 여당을 겨냥해 내란잔당이라 표현하자 여당에서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대표가 주 4일제를 언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했고 이 대표는 잠시 연설을 멈추더니 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힘이 뭡니까 도대체? 오재준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게 품격을 좀 지키시라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이야말로 국민소환제 1호 대상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선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선전선동이라 꼬집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말의 성찬에서 좀 끝난 것이 아닌가. 이 대표의 이른바 잘사니즘은 추경을 빌미로 한 선심성 퍼주기라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뻥사니즘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목소리로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는 오로지 집권을 위한 부도수표라고 비판했습니다. 내일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꼬집으며 교섭단체 연설에 나섭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렇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안에서 사실상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는 동안 비명계 주자들은 바깥에서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상위에 요리가 많아야 한 요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식당으로 여러 사람이 갈 수 있다며 다양성을 주장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역시 포용과 확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1극 체제에 대한 비판은 오늘도 이어진 겁니다.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비명계 주자들이 앞다퉈 이재명 대표 1극 체제를 비판하며 당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 대표를 향해 안주하면 안 된다면서 요리 하나만 보고 국민들이 손을 뻗겠냐고 물었습니다. 다양한 요리가 있을 때 국민들이 혹시 그러니까 이 요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국민들이라도 다른 요리를 보면서 그 식당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 전 지사와 함께 신삼김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포용과 확장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동조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 대표가 연설 중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살리겠다고 말한 부분을 거론하며 자신도 국민 통합의 역할을 피하지 않겠다고 본격적인 통합 행보를 압박했습니다. 비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에도 비명계 인사를 겨냥한 친명계의 내부 총질 주장을 반박하며 통합과 관련한 당내 역할 찾기에 나섰습니다. 견고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맞서 최근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나서기로 한 초일회가 신삼김을 비롯한 비명계 유력주자들과 연대에 물꼬를 트게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지난 총선 참패 이후 공개 활동을 자제해온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이재명 대표 1극 체제의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바꿔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초부터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윤 대통령을 또 직격.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정치권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탄핵 심판과 공직선거법 재판 등 자신과 관련한 재판을 지연시키는 모습이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어 모두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이재명 정치의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계엄 선포를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이후에도 진영만 바꿔 혼란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이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몇 년 사이에 민주당은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버리고 전례 없는 일극 체제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크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직접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 이 전 총리는 어떤 게 역사의 국가에 도움이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돌려 말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지만 여야의 지지율은 팽팽합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를 묻는 응답 오차 범위를 넘지 않았거든요.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결집하고 있는 와중에 중도 표심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최돈희 기자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여당에 의한 정권 연장은 45.2%,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49.2%였습니다. 정권 연장 응답은 줄고 정권 교체 응답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를 넘지 않는 접전 구도입니다. 반면 중도층과 젊은 세대 표심은 출렁이고 있습니다. 중도층에선 지난 조사에서 좁혀졌던 격차가 이번 조사에선 크게 벌어졌습니다. 연령별 조사에선 20대는 정권 연장 응답이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지만 30대는 정권 교체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여야 모두 중도와 젊은 층 표심에 공을 들이는 이유입니다. 지지율은 붙는 건 맞는데 이제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양쪽에 다 과제지. 정당 지지율 역시 국민의힘 42.8%, 더불어민주당 40.8%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선 보수 진영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5.1%로 가장 앞섰습니다. 진보 진영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0.8%로 선두를 달렸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이재명 대표 연설 이기옥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재명 대표가 꺼낸 국민소환제 개헌이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과 그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네. 헌법 제42조가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소환제를 통해서 선출직 공무원을 파직하려면 헌법부터 고쳐야 한다는 거죠. 한 친명 중진 의원도 MBN과의 통화에서 국민소환제의 개헌이 필요한 건 교과서적인 일이라면서 개헌 사안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동안 개헌 논의를 미뤄왔었는데 그러면은 헌법 개정에 시동을 걸겠다 이겁니까?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오늘 연설 내내 이재명 대표가 개헌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걸 보면 네. 그렇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염두에 두고라도 국민소환제를 언급한 것도 아니라고 전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미 발의된 법안들이 있고 논의 후에 입법하겠다며 개헌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3년 전에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이 대표가 직접 개헌을 언급한 것과 오늘 연설이 이 지점에서 차이점이 명확했습니다. 헌법 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가면 됩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비명계도 지금 개헌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국민소환제도 개헌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표가 이렇게 소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 대표는 줄곧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면서 개헌 논의에는 선을 그어왔습니다. 이번 연설에서도 그런 기조는 그대로 이어졌고요. 국민소환제 외에는 개헌과 조금이라도 연관될 수 있는 주제조차 극도로 삼갔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권력구조 개편 방안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헌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데요. 개헌과 관련해서 대통령 권력 분산 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그다지 의지가 강하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오늘 국민소환제 외에 다른 키워드는 아무래도 이 성장에 딱 방점이 찍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지적하신 것처럼 성장이 강조됐는데 한 문장에 성장이라는 단어가 3번이 사용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며 공정한 성장으로 격차 완화와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동시간 유연화 필요성을 밝히면서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 수용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뒀습니다. 앞서 여론조사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지지부진한 지지율 확장을 외연 확장으로 타개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가 풀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당내 비명계 통합에 대한 메시지 혹시 나왔습니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고요. 그런 메시지는 없었습니다만 당의 지도부는 이 대표가 당 내외 인사들의 조언을 경청해왔고 능력 위주의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서 당의 화합을 위한 포석을 다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이 통합을 강조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다른 비명계 주자들처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건데요.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이겼던 201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한 덕에 본선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하면서 지금 당내에는 이 대표 경쟁자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책임론을 놓고 여전히 친문, 친명 진영 간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했는데요. 비명계 주자들의 공간을 열어주는 맥락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교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에 연루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단전 단수 의혹은 그동안 공수처가 소방방재청 지휘부를 조사해서 검찰에 넘긴 걸로 알려졌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검찰이 공수처 기록은 무시하고 별도로 수사에 공소장을 적어 넣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공소장에는 다른 관계자들 공소장에는 없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혐의가 추가돼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기와 수도를 끊을 언론사 명단이 적힌 쪽지를 줬다는 겁니다.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라는 내용의 문건을 받아본 적 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당초 해당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잇따라 소환 조사한 뒤 진술조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검찰은 공수처가 보낸 기록을 참고하지 않고 덮어놨습니다. 대신 허 청장과 이 차장, 황 본부장을 모두 따로 불러 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윤 대통령의 지시가 공수처 수사 결과가 아닌 검찰의 직접 수사 결과인 겁니다. 이상민 증인이 단전 단수 요청을 소방청에서 받은 것이 있는가? 경찰이 요청하면 소방청에서 저기 조치하라라고 말한 바 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조사 시점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기기 이전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 수사 신뢰가 낮다고 판단한 데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미리 별도 수사를 한 걸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이 전 장관도 직접 불러 조사한 걸로 확인됐는데 이 전 장관은 단전 단수 지시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최초 검찰 진술과 다소 달라진 점을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장외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입장을 내놨는데 탄핵 심판정에서 증언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선례에 따라 검찰 진술에 그 증거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거죠. 대통령 측은 진술이 달라졌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우선 준용하고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심판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부터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인물들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확립한 기준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라는 조건을 붙여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헌재는 형소법이 바뀌면서 이른바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 범위가 줄었지만 박 전 대통령 때 세운 기준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국회의원 체포 명단을 받았다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인권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증인신문에서 그 진술들이 번복되고 새롭게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를 끝으로 8차 변론기일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헌재는 아직 추가 변론기일을 잡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두 번째 변론이 열렸습니다. 지난주 선거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선고가 취소됐다가 다시 열린 재판이었죠. 오후에 변론이 끝난 만큼 곧 선고 날짜도 정해질 예정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2차 변론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최 대행 측의 요청으로 선고를 미루고 재개된 변론에서 양측은 청구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 대행 측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을 뿐 직무 권한을 넘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사를 대표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명백한 규정이 없는 만큼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사를 피청구인이 침해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으로서는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의 또 다른 쟁점인 여야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직접 나서 사실상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최 대행 측에 묻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기재를 하고 위원 선출의 공문까지 보냈는데 저거를 보면 그 당시에 국민의힘도 그 합의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합의가 안 됐으면 공문을 안 보냈었어야 되죠. 최 대행 측은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해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며 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결론을 내고 선고 기일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다면 그 다음 관심은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합류하게 될지 여부입니다. 최종 선고가 내려지기 전이라면 언제든 재판관의 재판 환류는 가능한데 이게 또 탄핵 심판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통은 재판 당사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를 동의해야 하는데 선뜻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죠.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위헌으로 결론난다면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가 재판에 합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은 이번 주에 8차 변론 기일까지 잡혀 있지만 추가 증인 출석 등으로 변론 기일이 늘어나면 2월 말까지 변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마 후보자 권한쟁의 선고가 빠르게 나온다면 변론 종결 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합류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시키거나 아예 임명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헌재는 그럴 경우 명백한 위헌, 위법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것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는 그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마 후보자 임명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그동안의 재판 기록을 검토한 후 재판에 합류할 수 있게 하는 변론 갱신 절차 후 선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변수는 있습니다. 변론 갱신 절차를 위해선 윤 대통령 측 동의가 필요한데 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 지연 전략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서증 조사부터 증인 신문까지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합류할 경우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이 최소 2주가량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두고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과 그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을 두고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팀 현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줄여서 검사 피신조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헌재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헌재 탄핵 심판과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곧 진행이 되죠. 네. 앞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피의자나 참고인들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를 헌재 변론을 통해 보셨을 겁니다. 네네. 이게 형사재판에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네. 동일한 사람들이 헌재 탄핵 심판 증인으로도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헌법재판관이 이 확정되지 않은 진술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 이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헌재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이겁니까? 네,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긴 하지만 헌재는 형사재판과는 상관없이 증인들의 진술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그랬고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헌재법은 그 영향이 없다는 게 헌재의 해석입니다. 이를 두고 한 보수 성향 법조인은 헌재에서 인정한 사실이 형사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졸속적인 탄핵 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 법조인은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다르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만 판단하면 된다며 헌재 편을 들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이 피신 조서 때문에 반발이 심합니다. 네, 탄핵 심판 결론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취재진이 만난 법조인들 대부분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 결정이 잘못됐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부각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앞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속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왔던 만큼 이번에도 같은 전략을 구사하는 걸로 보입니다. 향후 현재 결론이 나온 뒤에도 그 결과의 정당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추가 변론이 예정되진 않았습니까? 네, 헌재는 오늘 브리핑에서 아직 예정된 게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다음 변론 때 증인 신문이 얼마나 이뤄질지 보고 판단을 해야겠지만 변론길이 추가로 잡힐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신청받은 증인에 대해 채택을 할지 말지 아직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 한덕수 총리의 증인 채택 여부가 참 관심이 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입니다. 그렇죠. 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 안에서 이뤄진 대화는 어떤 내용이었는지가 탄핵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국무회의 참석자,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아직 없었습니다. 내일 이상민 전 장관이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오긴 하지만 방송사 단전 단수 지시 등 계엄 선고 직후 상황과 관련된 질문이 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한덕수 총리를 따로 불러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물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한 명 한 명 따져보는 이유가 탄핵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올까 하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네, 이르면 이달 말쯤 선고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아직 상황이 좀 유동적이라 더 미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을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 결과는 아마 다음 주쯤 나올 것 같은데요. 헌재가 국회 편을 들어주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하는데 이걸 임명을 계속 거부할 수도 있고요. 바로 임명한다고 해도 탄핵 심판 중간에 재판관 구성이 바뀌는 거라 변론 갱신이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네. 갱신이 약식으로 진행되면 다행이겠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이걸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변수가 한두 개가 아니군요. 지금까지 현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폭동을 일으키자는 사전 모의글이 온라인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난동 모의글을 특정해 내사에 착수했고 신변 위협을 받는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매주 두 차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탄핵 기각 탄원서를 제출하러 온 지지자들의 줄이 늘어서 있고 길 건너편에서는 탄핵 반대 시위도 열리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열리지 않는 날에도 헌법재판소 앞에는 경찰 차벽과 접이식 울타리가 설치되는 등 삼엄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뒤 경찰은 헌재 요청에 따라 재판관 8명에 대해 개별 경호팀을 배치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노골적인 신변 위협 글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도 서부지법 사태 이후 신변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경호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헌법재판관의 신변 위협이 제기되며 무장한 경찰관이 밀착 경호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인 오는 13일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글과 헌재 전체 층의 내부 평면도 등이 게시됐습니다. 경찰은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게시글 20건을 특정해 내사에 착수했다며 신속히 작성자를 특정해 검거할 방침입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도 난동에 가담한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원위원회 안건을 재상정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인데 야당 추천 의원들이 주도한 12.3 배선 계엄 사태를 직권으로 조사하자는 안건은 기각됐습니다. 진보단체 집회가 취소되면서 시위대 사이 충돌은 없었지만 인권위 건물에 보수단체 시위대가 몰려 한바탕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원위원회 시작을 앞두고 인권위 1층 로비에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인권위 직원들은 출입을 통제하면서 방청 신청을 해야 입장할 수 있다고 외칩니다. 지난달 17일 전원위원회 임시회의가 무산되자 인권위는 회의 개최 사실을 알린 다음 날인 지난 5일 방청 신청을 사전 마감했습니다. 보통 회의 시작 3시간 전까지 방청 신청을 받았던 걸 감안하면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진입에 실패한 시위대는 1층 로비에서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1층 로비에서 소동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 앞에서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해당 안건의 정식 명칭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권으로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오후 4시 반쯤 시작된 해당 안건 회의는 3시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야당 추천 위원들이 주도한 12.3 계엄 사태 직권조사 안건은 기각됐습니다. 위원들 간의 찬반 입장이 반반으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과에 따라 향후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계 국민의힘 의원들을 면회하며 비상계엄은 헌법 절차와 범위 내에서 이행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지지층으로 떠오른 청년에 대한 메시지도 잊지 않았죠. 지난 3일 지도부 면회에 이어서 3번째 의원 면회인데 강성 지지층을 위한 이런 옥중 정치가 당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앞으로는 면회를 안 할 거라고 합니다. 조희루 기자입니다. 당내 친윤계로 꼽히는 김기현, 추경호, 박성민, 이철규, 정점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에 있다는 대통령의 판단에 기해 이루어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 절차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접견에서도 청년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당이 하나가 되어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당의 역할을 좀 부탁을 하셨고, 최근 집회를 중심으로 2030 청년들의 지지세가 높은 상황에서 청년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중도 확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당 지도부 한 의원은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우리 지지층이고 이들이 없으면 결국 중도층도 끌어오지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면회를 두고 옥중 정치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대통령 측은 정치인 접견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연일 탄핵 반대 집회 연사로 나서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죠. 전 씨가 각종 집회와 유튜브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행을 반복했기 때문이라는데 국민의힘도 나섰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부당한 고발이라며 경찰에 신속한 사건 종결을 촉구한 겁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제2의 의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헌재를 힘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국민의힘이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5일 한 시민단체가 전 씨를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건 부당하다며 경찰에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전 씨가 민주당의 카톡 검열과 탄핵 남발 등을 비판하자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가 표적 삼아 부당한 고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일 민주당은 전 씨가 테러를 부추겼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전한길을 비롯해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자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는 자들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주 위원장은 오히려 포승줄에 묶인 대통령 합성 사진과 민주노총의 정권 퇴진 구호부터 먼저 처벌하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전 씨의 발언은 헌재가 여론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라며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전 씨가 내란을 선동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명분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주장하고 있죠. 내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선관위 보안점검 책임자였던 국가정보원 전직 고위급 인사가 출석해서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정선거론의 핵심은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해킹 또는 조작할 수 있냐는 건데 MBN이 선거 개표 현장을 재현해서 이게 정말 가능한지 검증을 해봤습니다. 권윤봉 기자입니다. 이곳은 선거 개표소를 실제처럼 만든 장소입니다. 지금 제 옆에 투표를 마치고 방금 도착한 투표함이 있는데요. 개표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지금부터 직접 재현해 보겠습니다. 개표 사무원들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별로 투표지를 나눕니다. 이어 투표지는 투표지 분류기로 들어갑니다. 기호 몇 번을 몇 명이 찍었는지 나누는 기계인데 후보표가 100장이 되면 분류기가 멈추고 이걸 사무원이 고무줄로 묶습니다. 결과는 바로 전산에 입력하지 않고 사무원이 제대로 분류됐는지 일일이 다시 검사합니다. 분류된 투표지는 심사 집계부로 인계되고 여기서 심사 기수기가 투표지 수가 정확한지 다시 검증합니다. 기수기 절차를 거치면 사무원이 기표 상황표 종이에 직접 득표수를 작성합니다. 이후 선관위 위원이 상황표 검열을 하고 위원장이 서명해 상황표를 현장에서 공표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보신 과정을 전산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투표지 분류기 해킹, 정말 가능한 걸까요? 투표지 분류기는 전원용 선만 있고 인터넷과는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통신 기능도 없어 외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혹여나 분류기가 해킹돼 숫자를 잘못 세도 사무원이 또 손으로 확인하고 기수기로 다시 세기 때문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전산망이 해킹돼 전산으로 집계되는 개표 결과가 조작될 수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각 개표소에서 작성되는 상황표를 각 후보자의 참관인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후보자에게도 보고하는 과정이 있어 숫자에 차이가 있는 상태로 개표가 마무리되긴 사실상 어렵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오늘 오전 울산 온산공단 내 공장에서 유류 저장 탱크가 폭발해 작업자 1명이 숨졌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유류 탱크 주변에는 또 다른 유류 저장 탱크 20여 개가 있어서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뻔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는 하늘로 끝없이 솟구칩니다. 울산 온산공장 내 한 공장 유류 탱크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쾅 하면서 이게 지진이 이 정도로 세게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불꽃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인화성 물질이 가득해 쉽게 불길이 잡히지 않자 1분에 소방용수 7만 5천 리터를 뿌릴 수 있는 대용량 방사포가 투입됩니다. 또 유증기와 산소를 차단하는 화학 대포차도 진화 작업에 나섭니다. 결국 3시간 만에 간신히 불은 꺼졌습니다. 이 불로 30대 작업자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작업자들은 탱크 위에서 화학물질의 용량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주업체에서 이명이 탱크 상부 해치 개방 중 화재 징후를 발생하고 탱크에서 급하게 내려난 뒤에 불이 난 유료 저장 탱크엔 페인트나 잉크 제소 시 사용하는 희석제인 솔벤트 130만 리터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또 불이 난 유료 탱크 주변엔 톨루엔과 윤활유가 가득 찬 탱크 20여 기가 밀집해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대낮에 은행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권총을 든 것처럼 비닐봉지에 싼 뭔가를 들고 직원과 손님들을 위협했는데 마침 이 손님 중에 특수부대 출신이 있었죠. 단번에 강도를 제압해버렸습니다. 강도가 손에 쥔 건 황당하게도 공룡 모양의 장난감 물총이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은행 안으로 들어옵니다. 검은 봉지로 감싼 무언가를 들이대며 은행 직원들을 위협합니다. 마치 권총을 쥔 듯한 모습입니다. 강도로 돌변한 남성은 은행 손님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직원들에게 가방에 돈을 담으라고 요구합니다. 잠시 후 남성은 손님들을 다시 안으로 불러들이는데 그 순간 한 시민이 남성의 손을 붙잡고 넘어뜨립니다. 은행 직원들도 동시에 달려들어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남성은 범행을 시작한 지 2분 만에 제압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검은 비닐에 쌓여 있어서 사실 칼인지 총인지는 처음에는 구분이 잘 안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캐리어를 주며 5만 원권을 담아와라고. 강도를 붙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민은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총을 제가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을까 그 생각만 계속 하면서 뺏을 기회를 계속 노렸거든요. 황당하게도 강도가 들고 있던 건 공룡 모양의 물총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생활고 때문에 아들 장난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서경호 침몰 사고 이틀째. 안타깝게도 추가 구조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생존 선원에 대한 첫 조사 결과 이들은 사고 원인을 기상 악화로 꼽았는데 해경과 어민들은 이런 주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 큰 배가 항구에서 떠나고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고기도 안 잡은 상태에서 그렇게 뒤집히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톤이 넘는 대형 어선 서경호가 침몰한 전남 여수 앞바다. 선원 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생존한 외국인 선원들은 해경 조사에서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배가 갑자기 전복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배가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어 밖으로 나와 보니 조업할 때 사용하는 종이 울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왼쪽으로 전복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경의 판단은 다릅니다. 침몰한 어선과 똑같은 크기의 139톤급 저인망 어선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어선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져도 항해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해경의 판단입니다. 어민들 역시 바람에 배가 뒤집혔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2.5m, 10m, 12m 바람에는 저 배들이 전복될 수가 없어요. 아마 배 밑이 어창이 구멍이 나서 물이 침입했는데 그걸 발견을 미리 못하고. 기관실이 이상이 있고 물이 차면 배가 깔랑질 수가 많아요. 그 내부적으로 아마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정확한 침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서경호 인양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선박이 수심 80m 지점에 가라앉아 있어 인양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올겨울 독감으로 고생한 분들 많죠. 유례 없는 유행인 만큼 비싼 치료비도 논란입니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먹는 약 대신 주사제 치료가 늘면서 약값이 10,000원가량에서 100,000원가량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검사비까지 합하면 13만 원입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감에 걸렸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흔히 타미플루라 부르는 먹는 약 오셀타미비르와 주사제 페라미비르입니다. 먹는 약은 5일 동안 하루 2번 같은 시간에 상태가 좋아져도 먹어야 하지만 주사제는 병원 간 그날 한 번 맞으면 끝입니다. 수액처럼 한 번에 먹고 끝내는 거기 때문에 5일 정도 먹을 필요도 없고 효과도 매우 빠릅니다. 대신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아직 안 되는 비급여 약제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조금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먹는 약은 건강보험에 적용돼 10,000원 남짓이지만 주사제는 보험 적용이 안 돼 환자가 10만 원가량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효과가 빠르고 편하다 보니 주사 치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2018년 626억 원 수준이던 독감 치료 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2023년 3,103억 원으로 5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낫고 또 일상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수액을 빨리 맞아서 회복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치료비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니 과잉 진료한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편의성으로 실수요가 늘어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 데다 보험사가 최근 몇 년간 독감 진단비를 지급하는 독감 보험 영업에 열을 올린 결과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이번 주 종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자 소강 상태였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 전에 조금이라도 더 땅을 차지하겠다는 건데 쿠르스크에선 북한군까지 합세해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고 있죠. 미 백악관은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합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투기가 중심을 잃고 땅으로 곤두박질 치더니 폭발과 함께 화염이 솟구칩니다. 추락 지점과 멀리 떨어진 병사들도 폭발음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폭발이었습니다. 소강 상태에 들어갔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퇴각했던 북한군이 다시 전투에 복귀하면서 격화하고 있습니다. В районах Курської операції були нові штурми. Російська армія і підтягнули знов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солдатів.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북한군 공세를 물리쳤다는 보도가 나오자 러시아는 오히려 자신들이 반격을 격퇴했다며 전략 거점 인근 마을과 주요 광산 도시를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재하는 종전 협상이 가시화되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 뼘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려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It's too early, but I do believe we're making progress. We want to stop the Ukraine-Russia war. 미 백악관은 이번 주 종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대가로 히토류 등 각종 천연 자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전 논의는 벤스 부통령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하는 뮌헨 안보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가짜 AI 영상들을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프랑스에서 열릴 AI 국제 정상회의도 홍보하고 AI 의제도 선점해보겠다는 건데 글쎄요, 이 정도로 미국과 중국이 이미 가진 주도권을 흔들 수 있을까요? 유럽은 남들이 전진할 때 AI를 규제했었다는 비판도 있거든요.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이 1980년대 인기 댄스곡에 맞춰 춤을 춥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배우와 대화하거나 독특한 옷을 입은 DJ가 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AI가 만든 가짜 영상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AI 국제정상회의를 홍보하기 위해 SNS에 직접 올린 마크롱은 프랑스와 유럽이 AI 혁명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ien joué. Assez bien fait, ça m'a plutôt fait rire. Mais plus sérieusement, avec l'intelligence artificielle, on peut faire de très grandes choses. Changer la santé, l'énergie, la vie dans notre société. 미국의 대규모 AI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의 대항마로 AI에 1,090억 유로, 우리 돈 16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미국의 AI 기술이 뒤처진 프랑스 등 유럽은 최근 저비용 중국 AI인 딥시크가 개발 문턱을 낮추자 투자 촉진으로 활로를 찾는 모습입니다. AI now is defined mostly by companies from the Silicon Valley. We need concentration of money, so we should define another path. 미중 패권 대결 속에 각국의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AI가 인간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AI 국제정상회의에 미국 부통령과 중국 부총리, 관련 기업 등 천여 명이 모여 머리를 맞댈 예정이지만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공동선언을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출 물량을 제한받는 쿼터량을 할당받는 대신 무관세로 수출을 해왔었는데 갑자기 25%의 관세를 물게 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혜린 기자입니다. 슈퍼볼 경기가 열리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로 향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다시 관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Any steel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a 25% tariff. Aluminum too.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 물량을 연간 263만 톤으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적용받는 대신 무관세로 수출을 해왔습니다. 트럼프가 철강 등의 관세 카드를 내민 건 미국 제철업체 US 스틸을 키워 철강 산업을 재건하겠다는 속내로 분석됩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우리 철강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건 물론이고 다른 산업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에서 수출 물량을 받아 사용하는 국내 자동차 기업 등에도 연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의 상당량은 현대차 등이 수입해 완제품을 만드는데 여기에 관세가 적용되면 완제품 가격이 오르거나 값싼 US 스틸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자국산하고 그 미국 내로 수출되는 그 수입산하고의 이제 경쟁, 그 가격 경쟁력 차이가 훨씬 벌어질 것 같고, 미국에 이제 현지 진출한 우리 철강 수요 기업들이 소재 조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에 철강 업체들은 미국 현지에 제철소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쿼터제를 적용받는 우리 철강에도 관세 부과 조치가 내려질지 금명간 서명하게 될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정부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관세 폭탄을 퍼붓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은 저자세 대신 맞불로 대응했습니다. 오늘부터 예정대로 보복 관세 부과를 시작한 건데 당분간 미중 관세 전쟁은 서로가 양보 없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발표한 건 지난 4일이었습니다. 관세 부과 시점까지 남은 엿새 동안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오늘 0시부터 예정됐던 최대 15% 관세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빼든 칼을 집어넣을 정도의 유의미한 대화는 없었던 겁니다. 我们敦促美方纠正错误做法 停止将经贸问题政治化、工具化。 이에 따라 두 나라의 관세 전쟁은 당분간 마주보고 달리는 자동차처럼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흘러갈 전망입니다. 초반부터 담판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과 세부적인 의제를 세운 뒤 대화를 원하는 중국의 방식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The situation is very complicated. Actually, the US has to take kind of comprehensive measures to deal with their own problems. 다만 두 나라가 협상 의지를 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만큼 물밑 대화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차 무역 전쟁 때도 최종 협상까지 18개월이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협상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나라가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은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끝나는 다음 달 초순 이후부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이 늘고 LCC 같은 저비용 항공사가 늘면서 덩달아 항공기 지연 연착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넉 대 중 한 대는 항공기가 지연 출발하거나 도착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거든요. 특히 국제선에서요.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설 명절을 맞은 제주공항 수속장.
연휴를 맞아 여행을 온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항공기는 뜰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폭설과 함께 크게 늘어난 운항 편수 때문입니다. 명절뿐 아니라 평일 낮에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국제선은 탑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서기 일쑤입니다. 수속과 탑승이 늦어지면 비행기 출발 지연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앞에 비행기가 좀 연착되면서 뒤에 걸 좀 타기가 좀 촉박한 그 상황이에요. 가끔씩 사람이 또 몰리거나 아니면 또 연착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의 경우 15분 넘게 늦으면 지연으로 처리하는데요. 지난해 항공편 68만 건 중 17만 건이 늦어 비행기 4대당 한 건로 늦은 셈입니다. 항공편 연결이 가장 빈번한 지연 이유였고 혼잡한 공항과 강화된 출입국 절차 때문에 비행기가 늦게 뜨기도 했습니다. 국제선 운항량이 늘고 난기류 현상이 잦은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비로 지연된 경우는 4천여 건으로 전체의 2.6%에 그쳤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에어서울과 이스타항공, 진에어 등 LCC들의 지연이 압도적이었고 국내선은 티웨이 항공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연과 함께 최근 국내외 대형 사고까지 겹치면서 LCC 항공에 대한 기피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길었던 입춘 한파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높았는데요. 기온은 점점 더 올라서 수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까지 올라서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다가 차차 흐려지면서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시작되겠고요. 모레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에도 최고 5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부터 동해안에 따라서는 강한 바람까지 불어들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면서 춥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12도, 서울도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대구가 영하 7도, 창원 영하 3도로 춥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린 뒤 아침 기온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지난주와 같은 심한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